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자 금고 구미일동의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환 대표위원님과 영상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성남 언론사 대표협회 기자들과 함께 하는데요. 저는 사회를 맡은 총무 홍명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용환 대표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용환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먼저 인터뷰 시작한 마당에 우리 성남 시민과 지역구 주민들한테 인사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제 지역은 미금역하고 정자역입니다. 두 군데 역을 끼고 탄천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이제 동쪽 편에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의 끝자락입니다. 끝자락인데 미래와 현재와 과거가 같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민원도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데 그나마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항상 소통을 하고 있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에서 제일 1순위로 해결하는 곳이라고 저는 자화자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쪼록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려서 반갑고요.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언제든지 뛰는 그런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의원 임기를 지금 마쳐오고 계신데요. 지금 재임 중에 네. 주요 조례 중에서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몇 가지 좀 사례를 좀 말씀 좀 해주시고 그 의의를 좀 각각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초선 재선 때는 대표 발의한 게 120개 정도 됐습니다. 8년간.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3선을 하면서 했던 거는 대표를 맡다 보니까 좋은 조례가 있으면은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이렇게 토스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 예. 그렇지만 그래도 아주 좀 중요한 이런 조례를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먼저 그 풍수에 관련된 조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2022년도에 상당히 많은 비가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탄천도 범람을 해가지고 또 일반 산사태도 났었고 그 관련돼 가지고 풍수의 조례를 만들었던 2022년도인데 상당히 의미 있고 또 많은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좀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큰 목돈은 아니지만은 조금이나마 이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상가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이런 단독주택 아니면 이 공동주택의 산사태 부분 그다음에 어떤 매장에서 물건이 물에 잠겨서 이런 했던 부분한테 혜택이 되었다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조례 예가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상인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어요. 상인연합회. 상인연합. 예. 상인들이요. 상인연합회가 지금 현재 성남의 골목상권 전통시장 이런 매장을 포함해서 약 한 89개 정도 상인연합회가 있는데 그동안 이게 법 밖에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물론 경기도 31개 시군 조례는 있지만은 아직 경기도 31개 조례가 아직 완성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약 31개 시군에서 14군데가 상인연합회에 가입돼 있는데 성남시도 현재 일단 첫째 단추를 풀기 위해서 조례 안에 상인연합회라는 명칭을 넣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워크숍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을 마련해 둔 거죠. 더 이제 보강을 한다면은 거기에 이제 경기도 조례하고 맞춰서 법 안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성남의 제일 중요한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권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현재까지도 상인연합회 분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세 번째는 의회 관련된 겁니다. 의회예요. 그동안 이번에 2025년 연말 들어서 국제협력과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근데 그걸 작년에 2024년 초에 의회 차원에서 전국 최초로 의회에서도 국제 교류를 할 수 있는 국내외 교류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의 의회와 의회, 지방의회 간의 MOU를 통해서 좋은 조례를 가서 벤치마킹 할 수 있고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조례를 만들었고요. 또한 해외 쪽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2025년 들어서 일본하고 중국을 현재 컨택을 해서 의원들끼리 양당 통합을 해서 다녀왔는데
좋은 지역, 쉽게 말해서 성남에서 배울 수 있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해외를 가서 정말 눈으로 보고 그 나라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조례를 저희가 또 보고 배우고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현재 그게 활발히 준비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국 최초 조례라 그래가지고 해외에서까지 이 우리 성남에 있는 이 조례를 좋게 평가를 좋게 해서 한 적이 시범 있습니다. 케이스로 사용을 네, 하고 지금 계십니다. 일본의 뭐 나고야를 얼마 전에 의원님들이 다녀오셨는데 일본의 나고야에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왔습니다. 이 조례에 만든 배경과 지금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예를 제가 설명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더 많으실 텐데 세 가지로 딱 네.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이제 어떤 현안 중에 하나가 성남시 성남 의료원 문제점이 될 네. 수가 있는데요. 특히 뭐 전문의가 부족해서 전문의들이 오질 않아서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참 뭐랄까 방문을 하기를 병원 가기를 싫어하는 덜 재미를 맞습니다.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성남 처음에는 이게 성남 의료원이가 성남 시립병원이었었죠. 이게 네. 이제 언론인분들도 잘 기억하실지 몰라도 2000년도 초반에 들어서 시민 발의로 만든 게 시립병원입니다. 시립병원 설립에 관련 조례를 시민 발의로 2000년도 초반에 만들어서 이대업 시장 초반에 만들어서 추진했던 건데 제가 2006년도 시의원이 돼서 제일 먼저 반대했던 게 시립병원이었습니다. 시립병원 반대 및 대학병원 유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거리에 서명을 받아서 그때 당시 이재명 시장 전이죠. 그때 시에다가 접수를 해서 대학병원을 유치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병원이 들어갈 때 그때 그 재산이 3천억 정도 제가 예산을 했었습니다. 3천억을 들여가서 과연 시민들한테 의료 혜택이 될까 안 될까를 먼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문화복지에서 당담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반대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투자 대비 혜택이 부족하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더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의료진을 불러야 된다. 그게 바로 이 사례를 몇 개 뒀습니다. 진주의료원, 그 다음에 속초의료원 이런 거를 그 다음에 좀 잘 된 데도 있었죠. 우리가 위탁을 지금 서울대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 보라매 공원의 보라매 병원, 그 다음에 일산에 있는 병원 이런 데를 제가 다 방문했었습니다. 그 결과 시립병원에 성공한 데는 하나도 없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외면을 받고 있다. 그때 벌써 2010년도에 문제 제기를 했던, 2008년도에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6대에 들어서 추진을 이제 강하게 밀어붙여서 제가 그때 이재명 시장 초선 그 시장 때 저하고 많이 부딪혔었죠. 그래서 제가 그 시립의료원 예산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전체 삭감을 한 경험도 있었는데 그래서 상당히 많은 민주당하고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합의를 봤던 게 조례를 제가 개정을 했습니다. 대학병원에 위탁하여 한다로 못을 박았었습니다. 네. 그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12년도에 대학병원에 위탁하여 한다로 강제 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재명 시장께서 그걸 가지고 또 행정소송을 걸은 거죠. 네. 강제 조항이다. 근데 그때 가능하게 해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제가 알기로 2015년도에 이재명 시장 재선을 하고 나서 그걸 다시 또 변경한 거죠. 할 수 있다로. 그러면서 바로 추진해가지고 현재 시립병원이 탄생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3선을 되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저 시립병원 과연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다시 또 추진하고 있는 게 대학병원 위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건 개인 무슨 뭐 위탁만 생각하시는데 위탁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단 뭐 수가가 비싸다 뭐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의료 수가는요 똑같습니다. 대학병원이나 일반 병원 똑같습니다. 의료 혜택도 똑같고요. 그리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전문의들이 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신상진 시장께서 그나마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지금 서울대병원 한우상 부원장께서 현재 그때 취임을 하셔가지고 오시고 계신데 지금은 현재 서울대병원 쪽에 계신 그나마 전문의들이 우리하고
MOU를 맺어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도 지금 얼마 전에 그 백내장 수술을 시립의료원에서 했습니다. 일부러 했습니다. 한번 그 의료에 관한 서비스를 네네. 보려고. 지금 의료 서비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현대화 시설에. 좋아요. 그렇지만 기계가 예, 새 거라서 아주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시민들은 한테는 외면받습니다.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의료원인 겁니다. 의료진. 성남 의료원이라는 한계가 부딪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남 뭐 서울대병원 의료원이다. 아니면 성남에 있는 어떤 대학병원급의 어떤 브랜드를 넣고 한다면은 저는 찾아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 500베드 이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에 들어가면 썰렁합니다. 예, 엄청 썰렁합니다. 그러니까 1차 진료도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시립의료원 정도 되면요. 어떤 유능한 수술까지 해서 2차 진료까지 해가 수술까지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저기는 1차 진료소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1차 진료소는 보건소 개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학병원에 위탁을 줘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성남 청년을 위한 일자리 정책 방향하고 네. 주거 정책하고 그다음에 그 주택 공급 방안, 신혼부부를 위한 네. 주택 공급 방안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놓은 것이 좀 있으면 좀 말씀을. 이 주택 공급은 뭐 정부에서도 힘들 정도지만은 우리 성남 안에 지금 현재 신혼 희망타운에 신혼타라고 그러는데 희망타운이 낙생지구에 약 이제 1200세대 학생 예, 1200 치고 세대. 있습니다. 예. 성남의 공공주택 단지가 지금 6군데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생, 서현 뭐 110번지죠. 그다음에 복정 1, 2지구, 그다음에 시흥금토 이래 가지고 6군데가 지금 추진 중인데 거기에 거의 보면 신혼타들이 이제 신혼 희망타운들이 몇 세대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는 신혼 희망타운보다는 저 개인적으로 성남시를 놓고 본다면은 1인 청년 주택들, 1인 청년 주택 있죠? 공용으로 쓸 수 그렇죠. 있는. 1인 청년 주택. 우리가 말하는 오피스 개념을 아닙니다. 음. 지금 성남에서 지금 판교에 추진하고 있는 게 청년 혼자 살 수 있는 아니면 둘이 살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지금 약 한 300 몇십 대 정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거의 완공을 했습니다. 근데 성남에 정말 좋은 인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정자동에 있는 HD 현대가 5,700명 정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성남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모르시겠죠? 예. 20%? 6, 7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 청년들이 어디서 올까요? 판교역을 한번 나가 보셨어요? 출퇴근 시간에? 젊은 사람들이 판교역에 아침 출퇴근 시간 엄청나잖아요. 그분들이 바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서 용인, 그 다음에 광주, 하남 이쪽으로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복잡하다는 거는 그만큼 왕래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성남에 거주해 보세요. 성남 사람이 전철 탈 일이 뭐 있어요? 가까운데 걸어가고 버스 타겠죠. 그만큼 성남에는 좋은 젊은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쓰는 일자리 있는데 이거를 거주할 수 있는 거주지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현대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게 뭐냐면 사택을 질 수 있는 부지 좀 알아봐달라 정도예요. 사택. 좋은 청년들이 지금 현재 외부에서 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분당을에 추진한 게 과학고도 추진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예, 성남에 있는 인재들을 성남의 기업들한테 넣기 위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청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우리가 말하는 공정주택, 뭐 낙생지구나 이런 것보다 우리가 이런 말하면 또 더 크게 와전될 수가 있겠지만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역할이 그만치 무능하다는 거예요.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뭐 하는 곳입니까? 그냥 주차 관리하고 딱지 끊고 견인하는 사업소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 SH공사라든지 경기도시개발공사는 아파트를 짓잖아요. 이런 공동주택을 시에서 투자해서 지어줘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공공주택 우리가 6개 단지 중에서 성남시가 0.1%의 지분도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난 정부를 탓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재명 시장, 은수미 시장한테 뭐 있습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이런데 성남 안에 있는 땅도 지분이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0.1% 없다는 거는 그만큼 행정을 못했다는 겁니다.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지분을 가지고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우리 지분에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주택이 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전 정부는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성남시에서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도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줘야 됩니다. 도시개발공사가 바뀐 이유가 뭡니까? 위례에다가 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바꾼 거, 그래야 무료하게 바꾼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위례 임대아파트 지었습니까? 안 지었어요. 지금은 옛날 그 시설관리공단 했던 거 똑같이 지금 이제 시설관리공단만, 시설관리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청년 주택 문제는 정말 이 시정부라든지 더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남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변화를 줘야 된다 보고요. 일자리 관련된 거 가지고는 일자리 많아요. 청년들 일자리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제는 저는 청년 일자리보다는 청년 창업 쪽이에요. 제가 지금 맡고 있는 부서가 경제환경위원회인데요. 성남에 전통시장과 모란시장도 있죠. 중앙시장도 있죠. 그 지하상가도 있죠. 하대원 시장도 있죠. 이 유유 공간이 되게 많아요. 유유 공간.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몇호 이거 했으니까는 들어오라고. 근데 차라리 저는 거기다가요. 청년들한테 창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야 된다 생각해요. 임대료가 얼마 비쌉니까? 그죠? 몇백만 원씩이에요. 보증금도 몇천만 원씩이에요. 성남 지하상가에 비어있는 점포에다가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줘보세요. 2년, 3년 동안 무상으로 줘보세요. 지금 판교에서 이번에 조례가 부결된 게 하나 있죠. 우리가 공지산 변경. 판교에 카페가, 청년 창업 카페가 있는데 시의 행정기획위원회가 못 열렸어요. 아니, 그 경장기획 못 열렸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돈을 내야 돼요. 요번에 의회가 파행돼가지고. 그런 것처럼 중앙 지하상가라든지 그 성남 그 중앙시장이나 이런 데 유유공간에다가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거를 무상으로 2년 정도 주고 거기서 성공해서 나가서 더 크게 창업하면 되는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뭐 이제 그런 쪽인 측면에서 네. 많이 얘기가 지금 우리 지역은 특히나 좀 많이 있고 뭐 계속해서 있었던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제 원도심에서의 균형 발전 구체적인 방안 뭐 그거는 여태까지 있어 왔으니까 좀 간단하게 좀 이런 방향이면 좋겠다 네.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는 방향. 그리고 분당구에서는 이제 재건축 방향은 또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뭐 좋겠다. 본인의 어떤 철학적인 측면, 정책을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의견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네.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정주공구 재건축은 딱 두 가지예요. 민간으로 갈 것이냐, 공공개발로 갈 것이냐. 민간으로 가게 되면 이주단지가 없고, 그죠? 자체 해결. 예, 자체 해결해야 되고. 공공개발로 가게 되면은 일단 이주단지나 임대아파트 부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먼저 부딪히는 게 많아요. 근데 권리자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네, 민간으로 가려고 그러고, 세입자들과 뭐 상가에 계신 분들은 공공을 요구하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주 단지는 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아시죠? 네. 하수종말처리 복정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이번에 옮기지 않습니까? 태평동 쪽으로. 네, 거기다 지금 약 한 2,800세대 정도의 이주단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네, 그런 유유공간, 유유부지, 공공분지를 활용한 이주단지를 시에서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야지만 수정주공고 재개발은 물론 분당의 재건축도 더 원활히 빨리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요. 예, 시스템이 복잡하고 워낙 법의 명이 너무 빨리 바뀝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행정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아요. 수민들이 원하는 어떤 이런 방식과 시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 방식이 잘 대화가 좀 그게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공방하는 기간이 좀 많은 거죠. 지금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그동안 뭐 재개발 관련된 명칭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명칭도 수십 가지였었잖아요. 엄청 많이 바뀌었잖아요. 보금자리 주택부터 무슨 가로주택 정비 사업부터 무슨 뭐 조합 방식부터 민간 방식부터 이런 거부터 너무 빨리 바뀌다 보니까는 늦어지는 거예요. 4년 전에는 그때 가로주택 정비가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스템 문제 때문에 일반 피해는 추진하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 이렇게 저는 좀 말씀드리고, 요게 원활하게 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주 단지는 분명히 시에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분당 재건축 관련돼 가지고는 일기신도시 특별법이 3전대에 통과됐지만은 현재 작년에 12,000세대 우리가 성남의 4군데에 12,000세대가 선도지구로 됐는데
선도지구를 지정이 됐지만은 내부에서도 불협화음 때문에 지금 약 4,000세대가 빠져 있어요. 어느 아파트로 말씀드린 그렇지만. 근데 요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그 부분에 성남시는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는 이 분당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국토부 정책이라든지 시민들이 원하는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부딪히고 있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성남시에서는 주민 제한 방식으로 분당은 재건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제한 방식으로. 그전에는 선도직으로만 갔지만은 이제 주민 제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요 방식으로 재건축을 하기로 했는데 중요한 거는 국토부의 세대수입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세대수와 우리가 요구하는 세대수는 좀 맞지 않다. 왜냐하면 분당은 평균적으로 180 용적률입니다. 근데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서 326%예요, 성남시는. 그러면은 약 1.5배, 2배가 2배가 늘어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세대수를 1.6으로 정해놔다 보니까는 그 넘어가는 세대수는 당연히 분담금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 분담금을 누가 정부에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한 대출 규제를 6억으로 하향을 막아놨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재건축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못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내 재산을 가지고 내가 공동 사람들이 같이 하자는데 그거를 정부에서 제재한다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죠. 평균적으로 180%를 우리가 326%로 시에서는 발표했지만은 380%도 되고 400%까지 가능해요. 그만큼 뭡니까? 부담금을 더 낸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시에다 기부 체납을 조금 더 하면 돼요. 그러면 380%, 400%까지 가능합니다. 여기 안 걸려 있는 부분. 특히 분당 을쪽은 저희 지역구는 이 고도 제한에 걸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180%인데 400%도 가능한 지금 400% 단지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수를 지정해 놓는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분당을에 지금 현재 김은혜 국회의원께서 국토위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그 관련된 상당히 많은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설명회도 가셔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국토부에다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세대수 제한을 풀어주는 거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에 대한 주민 제한 방식으로 재건축을 빨리 할 수 있게 처리해주는 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신데 네. 정치적인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는 민주당하고 어떤 차이점이 크게 있으며 네. 국민의힘 측 입장에서 볼 때 이 비전 제시를 좀 부탁드리죠. 비전 제시보다 제가 이 자리를 처음으로 한번 공개를 한번 할게요. 밝힐게요. 이게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언론에 네, 이런 걸 발표한 건 처음인데 의장을 안 뽑는 이유 궁금해하셨죠? 의장을 민주당이 안 뽑는 이유 아니죠. 우리가 국민의힘 의원이 의장을 안 뽑는 이유 모르시죠? 욕을 자가 엄청 많이 먹고 있잖아요. 먹고도 안 뽑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략입니다. 그 전략이 뭐냐? 바로 행정교육위원회 때문에 그런 겁니다. 행정교육위원회가 4대3입니다. 4대3 아시죠? 성경위원장을 우리가 불신임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너무 막말과 독단적인 행동과 이걸 많이 했어요. 국민의힘이 올린 조례를 부결 아니면은 보류를 해놔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표결을 가려도 모으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빨리 뽑을 수 있는 의장을 올 연말까지 11월 끝까지 미는 이유가 바로 행정교육위원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4대4로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덕수 전 의장이 행정교육위원회에 들어갔잖아요. 그 뒤로 성경위원회 화가 더 같겠죠. 안 되잖아요. 4대4다 보니까. 민주당이 올린 거는 100% 그동안 통과됐고 국민의힘 거는 그동안 100% 보류가 됐잖아요. 이거 안 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4대4다 보니 민주당이 올린 것도 부결이 될 수 있는 거고. 그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지방자치의 시스템이 그래 돼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보류된 거는 못 받아요, 위원장이. 근데 부결된 거라든지 가결된 거는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바로 저희는 요구했던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11월 정례회 때는 뽑을 겁니다. 11월 정례회 뽑을 거고 상임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욕을 먹지만은 조금 시간을 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와 민주당의 정책 차이는 많습니다. 다릅니다.
지금 의원님 여기 언론인들께서 이 우리 상임위 할직에 보면 모든 게 요새 공개돼입니다. 영상으로 공개돼 있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알겠지만은 국민의힘은 누구를 쉽게 감싸고 누구를 뭐 쉽게 비호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민주당은요 말끝마다 쉽게 말해서 현 이재명 정부를 칭찬하고 업적을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완전히 가고 바뀌어져 있어요. 우리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 주민들 위한 이런 행정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정치인 뭐 공천을 받고 정치를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더 가까이 접근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근데 지금 현재 민주당은 국회를 본따서 국회의원이 했던 이번에 그 국감을 보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너무 현재 많이 부딪혀요. 근데 이거는 시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거든 다 공유를 합니다. 조례라든지 이런 거 다 공유를 해서 하지만은 뭐 죄송한 얘기지만은 뭐 아무리 깨끗하고 쉽게 말해서 공개한다 그래도 불협화음은 있어요. 우리 당내에서도 불협화음이 있고 민주당에서 불협화음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현 신상진 시장 정부 이 시정부에 대해서 잘못된 건 잘못된 비판을 합니다. 이 비호만 하진 않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비판하지만은 그에 대한 정책 제시도 해주면서 조례라든지 예산을 통과, 부결 이렇게 가지만은 일방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어떤 거에 대해서 모든 걸 태클 걸지만은 저희는 협상으로 가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역 사회에 있어서의 그 AI는 세계적으로는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만 지역 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AI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정책으로 가는 게 좋겠는지 한번 좀. 우리 성남시 의회 의원님들도 AI 교육을 받습니다. 하다못해 뭐 챗GPT를 요새 활용을 안 하면은 의원 활동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요새 조례도 AI하고 소통을 할 정도로 조례를 AI에 의존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리고 두 번째, 성남시는 4차 산업국 안에 AI과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남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가능성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테크노밸리가 있다는 겁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그리고 이제 지금 오리에 있는 4테크노밸리. 그 다음에 오리가 끝나면은 또 5테크밸리까지 제가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성남의 입지 조건으로 보면 동서남북으로요. 다 그런 밸리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남은 어느 시보다 AI 쪽에 좀 앞서고 있지만은 제가 하나 놀란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이 서두에 조례를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 차원에서 그 국내외 교류 협력 제가 그 조례를 만들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중국을 한번 방문하고 있었어요, 작년에. 근데 이 중국이란 나라가 더 앞섰더라고요. 모빌리티 사업부터 하다못해 무인 차량 50%가 택시가 무인입니다. 버스도 무인이고. 그러니까 더 앞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걸 보고 와서 계속 집행부를 요구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성남도 잘 아시겠지만은 무인 방범, 쉽게 말해서 로봇 방범 혹시 아세요? 로봇 경찰 아십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로봇 경찰 지금 야타비역 가면요 네모난 로봇이 하면서 방범하고 있어요. 드론. 그 다음에 쉽게 말한 어떤 인공지능 이런 사업들을 성남에서 상당히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성남시의 기업들만이 아닌 시민들이 AI 쪽도 관심을 갖고 AI 쪽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협력체를 만들어야 되는 생각해요. 협력체를 만들어야 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죄송한 얘기지만은 요새 어떤 매장을 가더라도 무인 매장이 많이 생겼잖아요. 무인 매장. 요새 키오스크라 그러죠. 키오스크를 못하면은 활동을 못합니다. 중국을 가니까요. 화폐가 없어요. 카드가 없습니다. 뭘로 합니까? 위챗으로 해요. 모든 게 현찰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남도 이제는 이 다른 지역보다는 그런 게 좀 많이 앞서는 곳인데 저희가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이 중국을 가서 더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4차 산업국이다 요구한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뭐 모든 게 뭐 AI로 뭐 간다는 이런 거보다는 어떤 그런 거를 우리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이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그거에 빨리 적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위원님은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한다고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하면서 그 본인이 해오셨던 그 소통 노력이나 계획이 있다면 좀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결과 효과는 또 무엇이고 또 그런 것을 어떻게 또 조금만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맞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예. 생각하고 있다. 이제 그런 걸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누가 얼마 전에 제 그 조직에 관련돼서 강의를 한번 해두려고 그러더라고요. 조직 관리 어떻게 하냐. 예, 저희가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31개 시군의 의원들 어떤 그런 시스템도 있는데 저는 항상 거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AI는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으로 본다면은 우리 정치인은 오프라인이에요. 그냥 앉아서 그냥 어떤 이 시스템에 의한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거리에서 나가서 이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들하고 술 먹고 밥 먹고 이런 것만의 만남이 아닙니다. 어떤 그분들이 필요한 어떤 협력체라든지 어떤 모임이라든지 어떤 거를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새 당근이 상당히 유행하는 거 아시죠? 당근. 당근의 뜻 아세요? 저기 전부 다 상근에서 산 것들이에요. 네. 이것도 상근에서 샀어요. 당근의 뜻이 뭐냐면요. 당신의 근처란 뜻이에요. 당신의 근처. 당근 안에 각 커뮤니티, 모임, 동아리들이 엄청나요. 물건만 사고 파는 게 아니고요. 요새는 당근으로 만나요. 당근에서 만나고 당근에서 어떤 게 이루어지고 당근에서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당근이 벌써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여행자 클럽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을 상대로. 그게 지금 약 본시가지에서도 한 10년 넘게 하고 있지만 분당에 와서도 한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JC라는 클럽도 있겠고 로타리라는 클럽도 있겠고 라이온스급이라는 클럽 국제 클럽 있지만 이 클럽의 취지는 뭡니까? 우리 저기 김영철 대표도 JC 회장 출신인데 이 취지가 뭐예요? JC 클럽의 취지가 제가 역으로 좀 예? 지역사회 개발, 예. 국제화의 우호 관계, 예. 자기 사업 능력 개발, 또 자기 능력 개발. 예. 이거를 어떤 국제기구만이 아니요 시민들의 방금 말한 그 그대로 시민들하고 같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저희는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요새 우리 성남에 이 4개 당협이 있는데요. 4개 당협에 보면은 연령들이 달라요. 연령들이. 그만 그 연령에 맞는 방금 말한 사회적 자기개발 이런 거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조직을 만들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오프라인 정치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저는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정치해 오면서의 어떤 뭐 노하우라면 노하우고, 네, 지금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 정치적인 포부나 계획이 있으시면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항상 이맘때만 되면 제일 많이 듣는 게 다음에 뭐 할 거냐. 지금 그걸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다음에 뭐 할 거냐고. 저 다음에도 저는 시원이 목표입니다. 저는 정치에 어떤 막 크게 가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합니다. 제가 뭐 요새 뭐 의장으로 해라,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하는데 의장도 안 합니다, 저는. 저는 왜 그러냐면은 바빠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냥 시민들 속에서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정치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저 큰 거를 자꾸 물어보는 분들은 저를 수령에 빠뜨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항상 동네 시의원으로서 만족하고 거기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하나 남았는데요. 저 혹시 그 전에 질문 좀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기자님들 좀 한 말씀 질문 드리시죠. 내가 듣기로는 그건 다 답변해 주셔가지고 네. 추가로 어떻게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거는 아까 뭐 대표님도 걱정을 하셨지만
시민의 대표 기구로서 네, 뭐 의장님이 안 계시니까 네, 우리 성남 시내뿐만 아니라 어떤 그뭐 MV를 하더라도 대장이 없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선출해서 집안 단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그게 권한대행이 유행이더라고요. 대통령 아니요, 권한대행. 권한대행은 그 무슨 말인지 안 기구의 책임이 없어요. 네네. 네. 이 책임이요. 요새는 당협위원장도 분당의 당협위원장도 권한대행으로 가요. 민주당도 그래요. 본인들도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의회의 이 아까 이제 우려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부의장이 직무 권한대행으로 가다 보니까 약간 위신도 좀 그러고 어떤 책임감도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희가 항상 그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뽑을 겁니다. 네, 이번에. 알겠습니다. 말씀 나오셨으니까 전략도 좋지만은 그래도 72만 시민을 위해서 네, 꼭 책임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의 금년도 이제 한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네. 중요한 마무리 사업하고 맞습니다. 네. 내년도 지호 계획은 네. 무엇인지 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2025년도에 이제 그 예산이 이상하게 좀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게 이 두 가지가 보더라고요. 어떤 분들 일을 안 해서 남았다. 예. 뭐 이건 제가 뭐라고 말할 수만 일을 안 해서 남았다. 또 어떤 분들은 예산을 절감해서 남았다는데 사업은 정말 할 게 많습니다. 저희가 당장 지금 해야 될 사업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오리, 금토, 도로 부분, 기반시설 부분 되게 중요한 게 할 게 많습니다. 또 하나가 그동안 많은 논란들과 교통 시스템 관련된 거,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는 교통 시스템, 예를 들면 뭐 태제고개라든지 현재 뭐 용인 도로라든지 이 도로가 너무 막혀요. 제가 지금 진짜 그거를 하기에 토론회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에 내년에 어떤 기초를 좀 잡으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말 못할 것도 있어요. 공약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에 공약을 준비하는 사업들을 지금 현재 예산에 반영을 뭐라도 좀 해놓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시장님이 조금 뭐 내년 사업에는 조금 뭐 그나마 좀 베푼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민주당과 시의원들한테 지역의 민원에 관련돼서 예산 들어가는 한 1억 정도를 의원들한테 공개적으로 요구를 해왔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18의원과 민주당에서 전체적으로 다 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사업들부터 해가 작은 사업부터 해서 큰 성남의 미래를 보는 사업들을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바로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런 예산을 올해 어느 정도 내년 본예산에 드리려고 좀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대표연설을 통해서 그때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곁들여서 한마디만. 네. 예, 예. 방금 그 두 분이나 그 의장님 문제에 대해서 네네. 하셨는데 뭐 이거 생각하면 지난 박강순 의장님부터 네, 뭐 계속 그 좋은 일이 아니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화제가 되고 예, 일반 시민들은 우리 정치하는 하면 좀 알지만 우리 기자들도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몰라요. 근데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네,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요. 박강순도 뭐 이렇고 이러고 많이 많아요. 지금도 뭐 어쩌고 벌금 물고 어쩌고 이야기도 많고 한데 그 문제가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뭐 여기서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만 뭐 야당 쪽에서도 뭐 민주당 쪽에서도 뭐라 떠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되냐 모이면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네, 네, 어떻게 돼서 성남은 계속 전번 그 앞서 의장님 뭐 이렇게 민주당으로 전직해가지고 일어난 사건부터 해서 네. 계속 그 제가 보니까 맞습니다. 특집이 돼요. 두 가지 특집이 된다고 하는데 내가 성남 문제에서 지금 보류하고 있는데 대표님이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맞습니다. 지방에서 네,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의장 문제에 대해서. 누가 제 잘못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힘이 수가 한두 분 더 많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거의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나 이런 오해도 갖고 있고 좀 그 문제는 맞습니다. 예. 염려해 주신 말씀 저희가 충분히 잘 이해하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반기에 단추가 잘못 끼어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은
당은요. 당에 맞는 이 법이 있잖아요. 당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헌법에서 정당법은 인정을 합니다. 정당법은. 근데 뭐 기자가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썼어요. 다른 지역은요. 그래 징계도 받은 사람들이 있는 다른 지역에서 당론을 위반하면은 사퇴하고 탈당을 하고 그쪽 민주당을 지원하든지 국민의힘을 지원하든지 이러거든요. 지금 경기도도 그러고 다른 지자체도 무소속 시의원들이 엄청 많아요. 이 많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당협위원장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내가 민주당이다. 그러면 국민의힘 뜻이 맞으면은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을 지원합니다. 무소속으로. 그래서 선거 때 입당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는 이상하게 그런 게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의 공천에 관련되어서 뭐 제가 뭐라는 언급은 못하겠지만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당론을 제대로 좀 따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번에 지난 전반기의 사고로 금전적인 사고로 의장이 어떻게 보면 법의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후반기의 의장은 금전적인 것보다 시스템에 의한 그런 사고를 당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지금 현재 저는 이번에 좀 그 관련돼 가지고 저도 뭐 어떻게 보면은 그 대표자로서 그에 대한 그 관여를 해가지고 저도 이제 뭐 불구속 기소로 되어 있지만은 그거에 대해서는 법이 이번에 조금 변경돼야 되지 않을까 봐요. 워낙 국회의원들만큼은 가능하고 지방의회는 제명이 없어요. 그래서 제명이 아시겠지만은 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법에서도 약간 좀 애매한 논리가 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성남시 의회의 의원들 15명의 의원들의 해석 그게 이제 결과에 따라서 저는 법이 바뀔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금전적인 문제도 아니고 시스템 문제였었는데 그거를 법에서 심판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무쪼록 의장 문제만큼은 제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네. 성남 시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네.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홍명기 우리 이제 총무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풀뿌리라는 건 풀뿌리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풀뿌리가 튼튼해야지 줄기가 튼튼하고 이 줄기가 튼튼해야지 열매가 잘 맺는 게 아닙니까? 저는 얼마 전에 청년들 토론회에서도 그 풀뿌리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시의원들은 풀뿌리예요. 지자체 여기저기에서 다니면서 다 연결돼 가지고 이 좋은 정보, 좋은 정책을 가지고 열매를 맺게 만들어준 기초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지방 행정 우리는 정치보다는 지방 행정을 많이 좀 아는 이런 시의원들이 돼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국회에서 보는 저런 걸로만 배우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쪽에 풀뿌리 그 시의원들이 되어서 우리 성남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더 살기 좋은 여건 좋지 않습니까? 살기 좋은 행복지수가 올리는 그런 성남시가 되기를 저도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 만들어 주신 우리 언론인 회장님께 고맙고요. 우리 저도 어떤 이 공당의 이 작은 공당의 대표지만은 우리 시의원단한테 항상 요구하는 게 지역에 나가서 일해라고 저는 요구를 해요. 주민들 만나서 일을 해라. 그렇게 더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함께 우리 성남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성남시 시민들의 행복지수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